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동양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사, 인도사 초기를 했었고요. 이제 3장 일본이 있기까지라는 제목으로 82쪽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금속에 빛을 던져준 야요이 문화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된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조몬 문화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조몬 시대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지다가 기원전 3세기경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토착 문화와 합쳐지게 된다. 이 외부 문화가 유입된 지역에서 생산된 토기가 최초로 발견된 곳이 야요이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부른다. 인도를 침략한 아리아인은 일방적으로 원주민을 정복했지만 야요이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인종은 조몬 원주민들과 어울려 일본 문화의 뿌리를 이루었다. 오늘날과 같은 일본의 인종과 언어는 조몬과 야요이가 만나면서 형성되었다. 야요이 문화가 수입되기 전에 조몬인들은 아직 본격적인 농경 생활을 하지 못하고 채집과 고기잡이에 의존해 생활했다. 게다가 문명이 발생한 지구상의 대부분 지역이 청동기를 사용하던 시대, 기원전 10세기 이후에도 일본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석기 문명의 수준에 머물렀다. 농경 생활과 청동기, 나아가 찰기까지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야요이인이었다. 거의 원시적인 수준의 조몬인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함께 금속의 빛을 던져준 야요이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일본의 지도를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은 대륙과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인 지금의 기타 큐슈에 처음으로 정착했다. 그곳에 쉽게 갈 수 있는 외부인이라면 한반도인밖에 없다. 야요이인은 바로 변한 지금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걸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한반도인이었다. 야요이 문화의 수입과 더불어 일본은 급속히 시족국가 사회로 접어든다. 일본 열도에서는 거의 1만 년에 달하는 조몬 시대에 있었던 변화보다 불과 수백 년의 야요이 시대에 이루어진 변화가 훨씬 컸다. 자, 그 다음에 85쪽 빛은 서방에서 라는 소제목입니다. 조몬 문화처럼 채집과 어업에 의존하는 사회는 인구 이동이 작기 때문에 온전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야요이 문화의 도입으로 농경이 지배적 생활 형태가 되면서 비로소 일본에서는 곳곳에 시족 사회들이 생겨났다. 일본은 가장 큰 섬인 혼슈만 해도 한반도 전체보다 조금 클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인구 밀도는 적지 않았다. 이 인구가 시족 사회로 편제되자 이내 시족들 간의 격심한 경쟁과 전쟁이 잇따랐다. 제법 큰 규모의 시족 사회들은 이미 이 무렵부터 중국과 직접 교섭을 시작했다. 200에서 300년에 걸친 전랑 끝에 드디어 강력한 시족 국가가 탄생했다. 바로 일본 최초의 국가 형태라 할 수 있는 야마토 정권이다. 야마토 정권은 여러 부족의 족장들이 힘을 합쳐 28개 시족 사회를 복속시켜 이루어진 나라였다. 야마토의 왕은 정치적, 군사적 실력보다도 종교적 권위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보면 왕은 일종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족사회 특유의 모계적 전통도 강했으므로 여왕이 즉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본 천황가의 신적 조상으로 지금도 전통신앙인 신도의 주요 신으로 섬겨지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도 태양의 여신이다. 변한인들이 최초의 도래인이었다면 야마토 시대에 그 역할은 한반도 남부에서 일찌감치 고대 국가를 확립하고 있던 백제인들이 담당했다. 4세기 중반과 후반에 백제의 아직기와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것을 비롯해 백제인들은 한자와 한문, 각종 과학과 기술 등 선진 문화를 일본에 보급했다. 5세기 후반에는 백제 귀족과 유럽가들이 대규모로 이주해 왔는데 이것은 백제의 국내 사정에 기인한다. 475년에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계로왕이 죽고 수도가 함락되는 비극을 당한다. 이로 인해 백제는 수도를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기고 권력자들 사이에 내분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사실상 백제가 망했다가 재건국한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백제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했다. 백제의 실력자들까지 일본행을 택할 정도로 당시 일본과 백제의 관계는 아주 돈독했다. 한반도의 선진 문화는 규슈뿐 아니라 일본 본토에까지 널리 퍼져 5세기경에는 야마토 정권의 세력이 간토 지방까지 파급되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야마토 왕권은 크게 강화되기 시작했고 왕위 세습도 이루어졌다. 이 무렵의 왕들은 초기 야마토 정권의 왕처럼 종교적 권위만 가진 게 아니라 정치, 군사, 제사의 모든 권한을 장악한 명실상부한 권력자였다.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를 통해 계속 선진 문물을 전해받으면서도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와 대등한 관계를 자처했으며 때로는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류는 뭔가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로 중국의 인정과 승인을 받음으로써 주변 부족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아직 미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야마토 정권 후기의 왕들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 천황의 기원이 된다. 일본 전 역사를 통틀어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존경받는 영웅 쇼토쿠 태자가 등장하는 것도 이 무렵이다. 대규모 시족 집단들은 군사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권력 다툼이 대단히 치열하고 살벌했다. 6세기 중엽 불교를 공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싸고 대립한 끝에 불교 공인에 찬성한 소가시의 세력이 오토모, 모노베 등 권력가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권력을 잡은 소가 우마코는 자기 집안의 어린 딸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정했는데 그 섭정이 바로 쇼토쿠 태자다. 쇼토쿠 태자는 왕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쇼토쿠는 행정 구조를 쇄신해 관료기구를 창설하고 17조의 헌법을 제정하고 덴노기와 고쿠키 등 일본 최초의 역사서들을 편찬하며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특히 그는 당시 신흥 종교였던 불교를 열심히 보급했는데 여기에는 전통적인 시족의 구분을 극복하고 귀족 세력의 사상적 통일을 꾀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컸다. 이 시기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국교를 맺으려 했다. 이전까지는 왕권의 강화라는 소극적 목적에서였다면 이제부터는 중국과 대등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교류하려는 것이었다. 천황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것도 이 무렵의 일인데 이건 역시 중국의 천자와 대등함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의 자주적 의식은 이후 일본이 중화세계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 역사를 전개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다음 소제목은 외에서 일본으로입니다. 쇼토쿠 태자는 622년에 세상을 떠났다. 또한 태자와 더불어 강력한 소가시의 수장으로 군림한 소가 우마코도 4년 뒤에 사망했다. 이로써 약 30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일본 고대사의 두 기둥은 사라졌다. 소가시의 전횡에 반대하는 귀족들은 한데 뭉치지 않으면 함께 몰락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들은 나카노 오에 태자와 나카토미 가마코를 중심으로 뭉쳤다. 이렇게 해서 개혁의 주체가 형성되었는데 때마침 개혁의 모델도 있었다. 일본의 개혁 세력은 율령을 갖추고 법과 관료제에 의한 정치를 다져나가는 당이야말로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여겼다. 645년에 그들은 대담한 쿠데타를 거행했다. 조정에서 외국의 국서를 읽는 자리를 틈타
천황 앞에서 이루카를 살해한 것이다. 쿠데타로 실각한 에미씨는 자기 집을 불태우고 자결했다. 그 쿠데타를 다이카 개신이라고 부른다. 집권 직후 중국의 연호 제도를 본받아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다이카라는 연호를 정했기 때문이다. 연호와 더불어 온갖 개혁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 모델은 물론 중국이었다. 개혁 세력은 먼저 황족과 귀족, 호족들의 모든 토지와 농민을 몰수해 전 국토와 백성을 천황이 지배하는 공지와 공민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토지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중앙 집권적 행정기구를 갖추고 전국을 국, 군, 리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다. 조세제도도 중국을 본떠 조, 토지에 매기는 세금, 즉 농작물, 용, 사람에 매기는 세금, 즉 부역, 조, 비단이나 배 같은 옷감 또는 지역 특산물, 이런 단일한 제도로 묶었으며 원활한 세수 집행을 위해 호적을 만들었다. 중앙집권체제와 행정제도, 조세제도를 갖추었다면 명실상부한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이카 개신으로 일본은 비로소 고대 국가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667년 나카노 오에는 수도를 아스카에서 오스로 옮기고 이듬해에는 천황이 올라 덴지 천황이 되었다. 덴지가 죽자 계승권자인 아들 오토모와 덴지의 동생인 오하마는 조카 삼촌 관계가 무색하게도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였다. 이 다툼은 삽시간에 일본 전역에 걸친 내전으로 발전했다. 결국 오하마가 덴무 천황으로 즉위했다. 임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역사에서 이 사건을 진신의 난이라고 부른다. 신라계의 도움으로 승리했으므로 당연히 신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덴무는 한반도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신라의 경험을 열심히 배워 새로운 율령도 반포했다. 이 율령을 모델로 삼아 701년에는 다이호 율령이 제정됨으로써 일본은 명실상부한 고대 국가로 발돋움했다. 더욱이 이 무렵에는 일본이라는 오늘날의 국호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이라는 국호를 새로 제정한 이유는 야마토 정권처럼 한 지역에 국한된 국가가 아닌 전국적인 고대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겠지만 당시 중국과 한반도에서 왜라는 경멸적 이름을 사용한 데 대한 반발도 작용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3장 일본이 이기까지라는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1부가 다 끝났어요. 1부의 내용은 태어남이었고 중국과 인도, 일본이 태어난 과정을 다뤘죠. 2부 자람에서는 중국, 인도, 일본이 자라나는 과정을 다루겠죠, 당연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